언제부터인가 이제 선생님들도 대충 느끼겠지만 미세먼지만의 영향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몇 해 정도 전부터 상당히 좀 약간 된 것 같은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꽃가루가 딱 날리는 이 철이 딱 되면 정신을 그냥 못 차려요, 완전히. 계속 그래서 이제 좀 일주일 내도록 좀 약간 힘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이제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집에서 보니까 가시거리가 서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교육행정 부분에 관련되는 파트가 일단 나가는데, 이 파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더불어서 교육행정 부분이 이제 나름 각각의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잘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그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권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을 뒤에 프린트하고 하게 되면 아마 교육 과정책이 굉장히 잘 쓰여진 걸 거예요. 사실상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교재 위주로 나가고 이 위주로 나가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 문제는 이제 그 적용의 문제인데, 그 적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게 타입 자체가 이제 4개가 드러났어요. 사실상 4개 타입 드러났는데 이 4개 타입 중에서 2개 타입이 지문을 끌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특히 행정 같은 경우 기출을 보면 지문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공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지문에 답으로 되는 것들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시험에 그 지문이 답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해 시험에 지문에서 답을 찾아서 쓰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교육학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답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채점 폭이 커집니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학에서 18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8점 받다가 갑자기 9점, 10점, 11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밑으로. 근데 11점 받아도 작년에 결국에는 합격한 선생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내부 안에서의 위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일단 해야 되고, 다만 11점이 받았을 때도 18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경향에서 우리가 좀 캐치를 좀 잘하고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동영검사로 썼어요. 그거 이제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문제 형태가 나온다면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 요구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답안을 쓰고, 그리고 또 문제의 조건에 맞춰 가지고 결국엔 답안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는 거죠. 결국은 개념의 명확성에서 잡힐 수 있다는. 근데 좀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올해 시험은 어쩌면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형태의 문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자기 패턴으로 일단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1교시 교육학 보고 나서 이렇게 후들후들이 아니라 2교시 3교시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성을 또 교육학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풀 때의 관성을 잘 유지하고, 또 그 관성하고는 유사하지만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부분에서의 문제 풀 때의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게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에서 이제 올해 시험에 어떻게 보면 결과가 조금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론을 장악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행정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행정 파트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교육학을 꽤 듣는다라는 선생님들,
조차도 사실은 행정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다른 학원들의 무료 특강 같은 경우를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들어도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과거에 객관식에서 교육학 들었던 선생님들은 쉬워해요 요즘에 공부하는 게. 그만큼 그때 비율은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정도인 게, 월요일 화요일에 교육학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 보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교육학 강사는 일주일에 5일을 학원에 나오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학원 강의장이 미어 터졌거든요. 희생양이 된 거지. 근데 그 시기에 결국 영리한 선생님들은 제가 2003년에 처음 딱 나와 보니까 그에 합격한 선생님들이에요. 의논을 딱 하더니 교육학 처음 본 게 답이야. 그러니까 딱딱 하고 전공 딱 집중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공은 듣고 있는데 뭐 교육학 부분, 아유, 올해는 그냥 교육학만 할래요. 안 되겠어요. 내년에 전공해야죠. 그만큼 학원가에서 교육학을 강사들이 많이 끌고 간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그래서 1년에 버는 돈이 거의 뭐 한 10억에 30억 정도 사이 정도 교육학 1, 2타 강사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완전 1타가 돼야 한 그 정도 버나 모르겠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육학을 많이 다뤄본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학 준비를 일단 제 교재를 이렇게 약간 줘놨더니 그게 이제 뭐 수월찮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내요. 사실 작년에 봤을 때. 근데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제 시간 투자했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면 그 시간에 전공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전공 집중을 또 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가는 부분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또 좀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작년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답은 없는데 제대로 해놓는 게 좋긴 하죠. 일단 제한된 시간 내부에. 그래서 행정을 조금 그렇게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요즘 선생님들에게 일단 이렇게 약간 보이는 그런 형태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일단 저하고 1, 2월 달 같이 했고 지금 또 5월달, 6월달 나가지고 그죠? 행정 부분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끔 정리를 굉장히 잘 하고, 교수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강의하기가 좀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을 뭐 그 내가 볼 땐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까칠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묶을 수는 또 있어요. 묶을 수는 그죠? 뭐 어떻게 묶을 수 크게 보면 우리가 에디 모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교수 설계를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성주의 관련해가지고 또 교수 방법을 또 크게 이렇게 해서 또 쭉 묶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들이 다 교과 교육이 다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 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사 언어가 중간에 좀 나오고 좀 새로운 용어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가니까 PPT를 쓴다 하더라도 PPT를 안 쓰고 그걸 판서를 다 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제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공부 부분에서. 그럼 반복적인 부분 말고는 뭐 크게 제가 볼 땐 방법이 없고, 그리고 빠르면 내일 정도에 프린트가 아마 나갈 텐데 교수 방법 기출 부분을 아주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범위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을 굉장히 잘 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수월해져요. 프린트는 많이 쓰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행정이 끝나고 사회 들어갈지라도 그 5월달, 6월달 안에서 어쨌든 제가 쓸 수 있는 프린트가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발견되는 데를 일단 쓸 거예요. 자, 교육행정을 지금 1월달하고 2월달하고 할 때, 자,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여러 이론이 있는데 학교 조직과 관련되는 이론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학교 조직의 뭐다? 자,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효율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효과성. 자, 질에 관련되는 개념이죠. 이건 이제 요인과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약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약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개념. 그래서 굉장히 질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능률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양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사실상. 예, 여기에 좀 많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경제성의 원리하고 맞닿아 있죠. 교육행정의 원리 안에 나오는 원리가 바로 효율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결국에는 이것이 굉장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이 보는 관점은 사실 어떤 크게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볼 것인가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내부적인 요인도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미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처럼 사실은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게 이제 자 리더십이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뭐가 좌우된다. 자, 학교 조직의 효율성 자체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육행정을 바라보면서 항상 저 효율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1월달, 2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교육행정은 자, 네 가지로 돼 있죠, 그죠? 개념, 성격, 영역,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통치론. 이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 정비론. 가장 교육행정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행정답게, 그 조건 정비론. 자, 그 다음에 행정과정론. 일련의 절차죠, 그죠? 과정. 자, 그 다음에 협동행위론.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네 가지 부분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 바로 교육 지도성론이에요. 리더십이죠, 그죠? 자, 이렇게 바로 5개가 이렇게 형성이 일단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 통치로는 국가가 바로 중심이 되죠. 그러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디에 바로 속해 있는가? 자, 대통령의 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행정부 내부 안에 내무행정 안에 있다. 자, 이 내무행정 안에는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이 있다. 경찰, 보육. 이 보육행정 안에 있는 게 뭐다? 교육행정이다. 핵심은 이 조직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가 통치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자, 조건 정비로는 이 물적
자, 인적으로 결국 모든 형태의 조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라고 보냐면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굉장히 뭐 하기 위해서 수업의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이 교육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조건 정비론적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교육 심리 부분하고 일정 부분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유사한 부분들이, 그죠? 교육 심리를 하는 이유도 수업 잘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3, 4, 4를 봤던 그 수업 잘하기 위한 외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육 행정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로도 들어올 수 있다. 교육 목적이 아니라 자, 교육 목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봉사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봉사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근본 목적은 수업이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과정론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면 학교 조직이 굉장히 더 원활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절차가 아니 일련의 실천을 통해서 수립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형태의 과정이 뭐다? 교육행정이다라는 겁니다. 교육행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자, 타일러 체제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뭘 갖고 있다? 순환적 경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행정과정론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협동행위론이죠, 그죠? 이건 뭐 하냐면 말 그대로 협동하는 겁니다. 뭐 하고? 학교하고 바로 협동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는 학교 구성원인 누가 있다?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부장교사도 있죠. 교사들도 있어요. 교육청이 있고. 그럼 협동행위론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일단 협동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엔. 그 다음에 이쪽도 뭐다? 잘 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율성 자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되는 겁니다. 자, 협동행위론은 목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 목적이 들어갑니다. 넓게. 자, 교육 목적의 뭐다? 효과적 달성. 하기 위해서는 자, 협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합리적인 계획과 절차, 뭐 과정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합리적 계획,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교육 지도성론도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 목적이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교육 목적의 뭐다? 효과적 달성이다. 자,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결국죠. 이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교육 목적의 효과적 달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지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다? 발휘된다. 자, 이것이 교육행정의 뭐다?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교육행정이 뭐냐? 국가 통치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았을 때 당연히 이게 행정부에 속하고 행정부의 부분에서는 내무행정이 있는 내무행정에는 경찰행정과 보육행정이 있다. 보육행정 부분 자체를 우리는 바로 교육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국가통치론적 입장이고, 조건정비론은 결국 수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한 인적, 물적, 제반 조건 자체를 일단 정비하고 지원해주는 형태가 바로 조건정비론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협동행위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표가 아니라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의 과정과 절차 자체를 잘 마련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행정과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교육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교육행정이다. 그래서 순환적 경로가 바로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교육지도성론은 또 교육 목적이죠. 그죠? 교육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결국 그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리더십 자체를 발휘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교육행정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거나 수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교육행정의 성격은 뭐다? 크게 봤을 때 외부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성격이. 자, 교육 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습자의 심리죠. 심리가 자연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파악에 들어가는 건데, 학교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교육사회 입장에서 보면 교육에 관련되는 어떤 교육 현상은 사회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좀 덜 인위적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행정은 굉장히 외부적으로 학교 조직에 뭔가 이렇게 약간 인위성을 가하는, 근데 인위성을 가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조직의 효율성, 학교 조직의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40페이지를 보시면 자, 교육행정의 관점 또는 개념 규정 방식 관점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협동행위론, 행정과정론, 조건정비론에서 자, 진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교육행정의 개념 규정 방식에서 이거 지금 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위에. 자, 관점이라 써도 되지만 문제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주어에. 협동행위로는 행정의 본질을 뭐로 본다? 집단적 협동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집단적 협동행위. 자, 이 관점에서 교육행정은 자, 뭐다? 교육 목표가 아니고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합리성을 기초로 제반 조직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 조성하는 협동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단적 협동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정비 조성한다. 그러면 집단적 그 활동을 왜 하냐? 교육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행정관리로는 순환적인 행정과정의 경로 속에서 행정가가 실제 수행하는 일련의 기능적인 행정행위 요소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관점에서 교육행정은 교육기획, 조직, 장악,
교육인사와 재정, 시설관리 등 교육 목적 달성, 자,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순환적 조직 운영 활동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 달성. 자, 여기도 그러면 뭐 똑같이 뭐다 지금 교육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빼놓고 저쪽은 다 문장을 쓸 때 일단 교육 목적의 뭐 효과적 달성이라고 대부분 다 쓰셔도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행정관리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정비론. 교육을 위한 행정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교육행정은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다. 특히 수업은 학교의 근본 목적이다. 행정의 조직과 과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수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행정은 교육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적 봉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자, 몰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이름을 잘 알아두십시오. 이 부분에서 교육행정 개념이죠. 그죠?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 조건정비론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근데 학교 조직의 효율성을 보면 이 조건정비론적인 부분이 가장 강하다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 자, 이 행정관리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판사한 거하고 요 부분만 갖고 요게 다르죠. 요거는 끼워 넣어야 돼요. 텍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가해서 지금 답안 안에 있는 부분에서 부가해서 같이 맞춰서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글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양이 좀 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보는 부분에서 지문이나 주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글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글이 좀 늘어나기 전에 지금 10라인 정도 안에 나와 있는 줄기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통치권론, 교육지도성에서 진단. 자, 국가통치권론은 행정을 국가 권력의 작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행정에 굉장히 부수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국가의 교육 통치 행위는 현재 교육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행정은 교육부가 수행하는 법적 기능 혹은 행정작용이라는 법규 해석에 중심을 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교육행정은 국가의 수많은 행정 영역 중에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행정작용으로 인식된다. 교육행정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법규 해석적 교육행정에 치중하여 권력적, 강제적 요소를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행정의 특성과 전문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문제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뭐다?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의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있고 내부 안에 교육행정이 있다. 이 안에 뭐가 있겠다? 학교가 있겠죠. 그죠? 이 부분만 굉장히 강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지도성론이죠. 그죠? 자,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
또 줄 거 봐요.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발휘되는 지도성이다. 조건 정비론하고 국가통치권론 이 부분 빼고 다 이 구절이 다 들어가면 돼요.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죠? 자, 이거는 교육 지도성론이니까 발휘되는 지도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 실현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지도성을 말한다. 이때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자, 3M, 인간, 물자, 재정 등을 확보, 배분, 활용하는 일이며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 배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을 효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겹친다? 지금 조건 정비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겹치죠. 자, 지도성론하고 그죠? 자, 겹치죠, 그죠? 근데 지도성론은 뭐예요, 이걸? 자, 배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잘 배분하는 거예요. 그 조건 자체를 물적, 인적에 관련되는 모든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 자체가 지도성론에 왔을 때는 뭐라고 돼 있다? 제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반 조건. 자, 겹치는 거죠, 그죠? 제반 조건. 그럼 제반 조건이 뭐냐? 3M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3M이 자, 인간, 물자, 재정, 이거를 뭐 한다? 발휘한다라는 거. 이거 이 인간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학교에 인적, 물적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어떻게 맞추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학교장이 이거를 제대로 지원받은 것들을 제대로 배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도성을 발휘 못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이 바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성을 발휘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 배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을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을 빼버리십시오. 앞부분에서 교육 목적 달성을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을 할 때 을을. 이 과정에서 조직 책임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민주적 리더십과 교사들의 협동적인 집단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성을 자 발휘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교육 지도성론에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사나 학교장이 발휘해야 하는 역할 이렇게 통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한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가 민주적 리더십, 하나는 뭐다? 협동적인 집단 과정. 자, 요거 박스를 해보세요. 조금 알려주면 이런 것들이 내가 인지가 정확하게 돼 있다 이러면 시험을 풀 때 굉장히 수월하겠죠. 미리 공부를 어떻게 해놓는 부분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 있다. 여기 지금 제가 박스 칠하고는 이게 민주적 리더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지금 협동적 집단 과정.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겨 가지고 쓴다 이러면 최고득점은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도 점수는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그 문제 타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네 가지 형태의 문제 타입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점점 이제 7월이 가까워지니까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가지 형태의 문제 타입에서 지문 활용으로 쓸 수 있는 문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아예 지문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글짓기를 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는 경우는 뭐 한 12에서 13.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선생님들이 18, 17, 19 받을 때 본인 한 11,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보면은 사실은. 그죠?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사실은 한 5점 이상씩 약간 어떻게 보면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하나가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인지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문제의 조건하고 이렇게 관련시켜서 답안을 끌어내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지문을 통한 통변이에요.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먼저 된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장점이 나왔다 이러면 장점 내가 암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뭐냐면 그 이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키워드나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일단 문제 조건에 맞게끔 일단 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먼저 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보다 이 부분이 쉽다기보다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모든 또 다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내가 볼 철학 전공자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단 교육학하고 이 부분을 뭐 관련해서 이론들을 일단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형태의 교육학은 마치 굉장히 그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나오는 점수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은 연습이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뒤에 가서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그 학원 홈페이지 어떤 경우는 뭐 교육학 뭐 50점 뭐 GT 교육학이 뭐 합격 뭐 임용식 결정한다, 그건 내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제가 아마 그래놨을 거예요.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쓴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부분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맹점이 양으로 가서 요행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양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요 타입은 초고득점은 나오지 않아도 양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1, 2월 커리가 다르고 3, 4월 커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7, 8월 커리가 다르고 거기다 교재도 달라요. 정리가 안 돼요. 요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전공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이게 점수가 그런 대로 나와요. 근데 요 타입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반복을 안 한 거죠. 반복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새로운 프린터, 새로운 자료들이 날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 선생님들께서 전공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빼앗기면서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또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붕 떠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 위험성 어디 있냐면, 말씀드렸죠. 전공시험 보는데 관성이 생겨요. 교육학 보듯이 전공시험을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5, 6년치의 경험이에요. 제가 전공에서 받아보면 그 영향이 있어요. 엄밀한 건 조금만 침도 없어요. 전공 그렇게 보면 폭망합니다, 사실. 절대 그냥 그렇게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학원과 양쪽 전공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공과 교육학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임용시험이 변할 때 나왔죠. 2003년에 제가 나왔을 때 2004년부터 교원 인력 풀을 했거든요. 그때 딱 변할 때예요. 그러니까 변하기 전 시대 교육학 30에서
20으로 떨어지는 30 부분의 맨 마지막 그 해에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적 인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작년 같은 사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객관식 부분에서 30에서 20 쭉 떨어졌을 때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기존의 교육학을 어렵게 가르치거나 좀 두텁게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요렇게 가다가 요런 방향으로 약간 난이도 떨어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교육학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갈 때 먹힌 요 강사들이 요것들이 사기꾼들이야. 아직까지 있어. 사실.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나서 한 3년,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 기출을 하는 강사가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싹 다 따라간 거예요, 뒤에. 그 적중은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하거든. 공부 안 하거든. 자기가 다뤄보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처음엔 모르겠는데 감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떤 체계적으로 잘 짜서 계속 가다 보면 느낌이 와요. 뒤에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가다 보면 이제 시험 정도 볼 정도가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는. 아,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1월달, 2월달 할 때 저는 뭐 일부러 학생들한테 어떤 걸 안 알려주고 일부러 뭐 막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런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는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결국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공부를 또 앞에 하나도 안 해놓으면 문풀 할 때 내가 또 어떻게 암만 해도 뒤에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뭐냐면 양에서 가는 친구들한테도 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이 좀 엄밀하지 않은 이 문제 유형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다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자, 협동행위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중심개념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협동행위론의 중심개념 두 가지는, 이쪽이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는,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합리성과 협동행위입니다. 하나는 쉽죠. 협동행위로니까 협동행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중심 개념이 있어요. 결국 합리성도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합리성은 결국 저기에 뭐하고 똑같다. 효율성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협동행위는 직무죠. 그죠? 과업. 일입니다. 일. 그죠? 일 또는 직무. 자, 이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협동행위예요. 두 가지 개념. 효과적으로 성취. 그러면 혼자서 행동하는 것보다 뭐다? 협동하니까 뭐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성취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위에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굉장히 좋은 목적을 달성한다. 최대의 좋은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거고 밑에는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결국에는 효과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더 잘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이 교사가 아무 의논 없이 A라는 교사가 있고 B라는 교사가 있다. 그럼 혼자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뭐해서 협동해서 지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협동행위론에서 중심 개념. 하나는 뭐다? 하나는 뭐예요? 합리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협동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심플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면 협동행위론의 일반적인 설명을 쭉 써주면서 이 부분까지 다 같이 쓰셔도 돼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이거 쓴다고 해서 뭐 시험 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협동행위론의 중심개념 두 가지와 관련성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협동행위론이 가진 중심적인 개념인 합리성과 협동행위를 설명한다 한 것 같다. 협동행위론은 합리성을 토대로 한 집단적 협동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행정작용을 주로 행정행위에 두는 관점이다.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 합리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협동행위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돌을 두 사람이 굴리는 것과 같이 협동행위를 통해 과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 안에 있는 개념 합리성과 바로 협동행위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정비로 이렇게 나오죠. 대표적인 학자는 몰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꼭 잘 알아두십시오. 조건정비론. 자, 행정과 역할 두 가지입니다. 자, 행정과 역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보기 전에 위에 거 한번 볼까요? 금방 우리가 본 부분. 만약 협동행위론에서 중심개념 두 가지와 관련해서 설명해 놨는데 협동행위론에서 행정과 역할을 써라 이러면 어떻게 쓸 겁니까? 이거 되도록 해야죠. 그죠? 수로 변화만 딱 가지고 오면 되죠. 그죠? 그죠? 수로 뭐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죠. 그죠? 행정가는 합리성에 기초해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죠? 이쪽 협동행위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조건정비론에서 행정과 역할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조건정비론은 뭐다? 수업 또는 교육 목적이 아니라 목표. 자, 수업이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행정의 조직과 과정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행정은 수업 잘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결국 수단. 즉 교육행정은 교육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며 작용이라고 하여 교육행정이 교육을 위한 수단적 봉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임을 뭐했다? 자,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 정비론에서 행정과 역할 두 가지는 이렇게 되죠. 크게 보면은 조건 정비론이죠, 그죠? 이 그대로 나오네요. 조건, 정비, 그죠? 자, 조건과 정비죠, 그죠? 그다음 뭐다? 지원하는 거예요. 유독 행정에서요, 이 이론에서 끌고 쓸 수 있는 언어 굉장히 많아요. 유독 그래서 조건을 뭐 한다? 정비하고 뭔가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비 확립. 자, 첫째, 수업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죠? 교수와 학습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교육 조직에서 집단적 협동 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정비하고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역할을 한다. 인적 물적
모든 조건을 그 다음에 집단적 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자 지원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둘째 부분에 대한 역할이 일단 뭐 기본서 텍스트에서 뽑아낸 거지만 사실상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내부 안에서 그 학교에서 교사가 어때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교사와 교사가 뭐 해야 된다? 자, 협동해야죠, 그죠? 이거를 뭐 해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게 조건 정비죠, 그죠? 요걸 요렇게 되도록, 그죠? 목적은 뭐다, 이게? 수업이지. 근데 이 지점이 뭐하고 지금 같아요? 협동행위로는 거의 같죠. 근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쪽은 뭐다? 자, 지원에 있고, 그죠? 이쪽은 지금 교육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과 절차 자체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쓴다면 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했듯이 그 부분을 분리시켜 가지고 제가 좀 글을 쓸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 좀 보면 좀 비슷하고 어떤 것 좀 보면 안 비슷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거 이제 역설을 많이 옮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학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비교적 많고 그것도 필요하죠.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영어를 이제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영어를 이제 뭐 직역에서 일단 잘 번역을 잘하고 또 학부 다닐 때 주로 원서로 대부분 다 공부를 저도 대학 다닐 때 절반이 원서였어요.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불어는 뭐 했는데 아예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앉아가지고 그냥 안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운다든 투덜거릴 수가 없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니까 보면은 프린트를 그냥 영어로 나눠주고 독일어로 나눠주고 뭐 또 독일어를 읽고 번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군대 제대하고 한 90년 후반부터 그 싹 사라지더라고. 그냥 원서 보는 문화들이 그냥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경우인데.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